어, 오늘은 한 세 가지 주제를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럽 CDC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저점, 고점, 저점인데,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저점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끝나느냐, 다음번 튀었을 때 고점이 어디에 도달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유럽이 초기에 그 강력한 봉쇄로 일정 수준 잡았는데, 봉쇄를 조금씩 풀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법 문제 때문에 그 약간 시위가 강력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그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그 봉쇄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거나 위로 튈 거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CDC 데이터,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였고요. 이거 미국 CDC 데이터를 보면 최근 3일 연속 20만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현재 상황이고 그렇게 보이고,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7일 이동평균선 확진율이 지금 10.4까지 다시 머리를 두고 확 올라갔어요. 상황이 지금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확연히 잘 보시면 그 추수감사절 그 시즌 때문에 머리를 확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입원 환자, 코비드 트래킹닷컴인데 현재 입원 환자 수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특이한 거는 9만대에서 10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천 명씩 튀었거든요. 근데 10만 된 다음부터는 이게 튀는 속도가 느슨해졌는데, 최근에 환자 추이가 이렇게 많아진 걸 보면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여기서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환자 이제 입원실 포화나 뭐 한계에 왔다는 얘기들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있어도 입원을 못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황은 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여기 보면 ICU 집중치료실 보면 최근에 이제 12월 3일이 마지막 날인데, 여기 보시면 11월 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집중치료실 점유율이. 이걸 보면 이것도 역시 환자 입원 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백신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이미 뉴스 보도 많이 됐지만 올 하반기까지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숫자인데, 그 2천만 명은 그 필수 의료, 그러니까 의료진 그러니까 ICU에서 집중치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필수 의료인들이 맞기에도 부족하고, 또 미국이 그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쪽에도 물량을 대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1억 개 올 하반기까지 뭐 그런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년 1, 4분기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의 물량 공급은 더더욱 그 이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선진국이 정치화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게 이런 부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달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물량을 계속 공급받아서 긍정적인 건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임상실험에서는 이제 안정성이 확보됐지만, 이게 그 굉장히 대량의 물량이 확 퍼지는 일반 접종에서 아직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된 게 아니죠, 사실. 왜냐면 항체 형성되나 이런 거,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만 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긴 기간을 보지 않아서, 그런 신뢰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걸 반대하겠다는 데 시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인 뭐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선자인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접종을 먼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긴 한데, 미국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필수 접종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이번 대유행에 백신이 큰 효과를 못 보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상승장 올라탄 로빈후드 미청년들 저가 주식 비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재 상황, 미국의 상황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2007년도 4월인가 5월쯤에 중국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 60대 청소부 할머니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개월 만에 더블인가요? 그 이상인가? 2배인가?
하여튼 3배인가 이 정도의 이익을 낸 거예요. 그게 신문기사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땄다라고 기사가 일반에대해서 나오면 그 일반적으로 주식이 정점 부근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뒤에 한 6, 7개월 있다 붕괴됐죠. 미국도 100% 완전히 그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미 청년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이 고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점에 몰려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리고 또 그걸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공 사례, 그러니까 어떤 청년의 성공 사례가 뉴스 보도에 나오면 또 청년들이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걸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현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마크 파버는 닥터듬이라고 얘기되시는 분이고, 이분 지금 싱가포르인가 아마 계실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분이고, 또 한 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진 로저스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건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과열돼서 미증시가 과열됐고 붕괴됐고, 특히 테크주의 거품이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던진 게 여기 보면 뭐 동학개미가 큰 돈을 잃을 거라고 던지기도 했고 2, 3년 내에 이제 거품이 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거품이 어느 시기엔가 꺼져야 되는데, 이미 계속 말씀해 왔지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지금처럼 커졌던 거품이 붕괴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본시장 안에서 놀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 안에서 뭐 주식시장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원자재 시장도 쳐다보고 채권시장도 쳐다보고 전체를 다 쳐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시기는 맞다는 뜻입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투심이 상당히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다만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해서 붕괴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는 건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블랙 먼데이가 그 33%를 짧은 기간에 빠지고 그게 회복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70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 지수가 20%씩 빠지게 되면 그 신용을 맥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깡통 계좌를 갖게 돼요. 마진콜이 들어오고 반대 매매가 바로 쳐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전부 다 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급락했을 때, 그 한 달 만에 확 급락했을 때도 상당히 주식 객장에서 많은 신용을 꽉 채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고,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은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신용을 너무 많이 끼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순환매장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두지면 섹터 순환이라고 두지면 많이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 이게 그 주식 사이클이고, 이 초록색, 약간 연두빛 나는 색이라고 그럴까요? 초록색 빛나는 이 초록색은 경기 사이클인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면 테크 주식이 많이 떠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하고 소재주들, 인더스트리얼즈하고 베이직 머티리얼즈가 움직이고 있는 섹터고, 다음번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필수재, 비민감주, 경기 비민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필수 소비재들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 이쪽으로 이제 섹터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나 베이직 머티리얼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잠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제 철강 소재와 관련된, 산업재 소재와 관련된 걸 보면 이제 계속 머리를 팍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풍산,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관련된, 그 다음에 그 총탄을 만드는 것도 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 총알 그 수출이 미국 쪽으로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풍산이 구리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때문에 이게 머리를 들고 있고, 전기차가 구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구리 소비량이 일반 그 석탄 연료보다, 화석 연료보다
석탄이 아니고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배수를 쓰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재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려안도 역시 소재주긴 한데 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풍산이나 혹은 그 포스코보다. 이거 외에 그 우리가 인더스트리얼즈 하면은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제품들 뭐 트랙터 뭐 혹은 건설, 건축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두산밥켓이나 두산인프라코아도 대표적인 산업재 관련 주식인데 보시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흐느적거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경제가 확 살아날 거라고 보지 않는 섹터의 영역들이에요. 사실 보면. 근데 이제 그 이거 이외에 소재주로 보면 화학주도 또 있죠. 화학주 보면 이제 LG화학은 떴다가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있고 전기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있지만 롯데케미칼 같이 화학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힘을 잃고 약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는 머리를 확 들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현재 산업재하고 이쪽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결이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려면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안 사입던 옷도 사입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필라홀딩스나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힘을 못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연히 뭔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나 강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계속 그 호재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풍력과 관련된 이거 전부 다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도 구리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그린 에너지라든가 혹은 그렇지 않은 다른 쪽 그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고려에는 소재주로 일정 수준 올라오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힘을 특별히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두산밥켓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 혹은 휠라홀딩스나 뭐 이렇게 FNF,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샘, 이거는 가구죠. 이렇게 그냥 경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은 것들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내년에 대해서 호재다? 그래서 미리 선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상황은 잘 보면.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순환매라고 해서 저런 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뚜기, 오리온, 뭐 코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정수기가 가장 대표적인 뭐 비데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 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자, 오뚜기 이런 것들도 이제 라면, 소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최근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경기 사이클이 순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로 후반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엇인가 산업재가 지나가려 하면 얘네들이 눈에 띄게 되겠죠. 그럼 그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성은 뭐냐면 보시면 이 기업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 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분기 대비 더 많이 늘어났죠. 성과가. 그러니까 이 배수가 상대적으로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죠. 기업의 실적이.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 잘 보시면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있고, 배수가 상대적으로 낮죠. 높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이익도 잘 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리온도, 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전년 동분기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냈잖아요. 그리고 배수도 낮아요. 물론 각 기업마다 배수 상황이 리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얘기 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하여튼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기에서 잡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주식인데요.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뭐 주로 유통이긴 하지만
저기 면세점 관련된 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관련돼 있고 이마트하고 보니까 확연히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유통이라고 세계를 보면 유통주들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거고 지금보다는 그래서 유통주들이 약간씩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사이클이 내년도에 좋아진다면 그래서 언택트가 텍트로 변환된다고 하면 이런 주식들도 머리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예를 들면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같은 롯데쇼핑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롯데쇼핑 잘 보시면 그 2017년 이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게 상황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끝나서 흑자로 터닝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올해 3분기는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얘가 잘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겠구나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세가 여기 보시면 매출 추세가 전분기 대비 훨씬 더 많죠. 롯데쇼핑은 전분기 대비 적습니다. 상황이. 물론 롯데쇼핑 안에는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느 쪽이 낫다라고 보기는 애매모호하겠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해서 뭔가 기업의 이익이 매출이 바뀌고 있는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 배수가 상당히 낮죠. 현재 퍼배수가. 롯데쇼핑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배수를 볼 수가 없고 PBR 배수를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를 볼 수는 있는 거죠. PBR 배수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인데 좀 안정적이라면 이마트, 공격적이라면 롯데쇼핑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을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혹은 뭐 풍력 이런 것들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어서 무섭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은 여러 가지 섹터주 중에 향후에 발생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나 혹은 풍산 이런 쪽 그다음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필수 소비재들 관련된 주식 뭐 오뚜기 혹은 뭐 오리온 그다음에 코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유통시장에서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마트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해서 그 배분 과정 중에 좀 기업이 실적이 잘 나고 있고 패턴이 바뀌고 있고 안정적인 것들을 고르는 게 어떤 걸 대비해서 이런 시그널 실제로 붕괴 시그널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타기를 하고 어떤 주식에 집중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올라가는 걸 잡을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너무 늦었으니까 미래에 미래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향후의 주식들 그런 것들을 잡을 거냐 아니면 전부 다 분산해서 쭉 잡을 거냐 이게 결정 사항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붕괴된다면 과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붕괴되게 되면 모든 주식이 다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 주식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결과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건 현금. 현금이 있어야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바닥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또 잡는 액션을 취하겠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섹터 순환주에서 현재 것, 미래 것을 분산하는 것. 그 다음에 혹시 붕괴됐을 때 내가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식 배분을 잘 하시고 운용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